네, 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나눴던 얘기는 우선 거기까지였죠. 울프라는 이 인물 소개 좀 하고 그 다음에 딱 이 사건의 스타트까지 울프 맞은편 집에서 시체를 조각낸 것들을 하나의 봉제 인형처럼 이렇게 꼼매둔 시체가 발견이 되었다.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6명 더 죽이겠다는 예고살인이 도착한다까지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정말로 살인이 진행이 됩니다.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라이터 켜다가 죽고 다 경찰이 보호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죽어요. 여기 방송국이 꽤나 뻘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6명 중에 몇 명이 죽나요? 4명 네 죽죠. 명이 죽습니다. 4명 죽고 2명이 사는데 2명 중 1명이 울프였고 맨 마지막으로 지목된 그 다음에 그 앞번호였던 울프랑 살짝 러브라인이 있던 웨이트리스, 이 모든 사람이 다 옛날에 있었던 그 프롤로그에서 한번 다뤘던 울프가 그렇게 너무 억울해서 미쳐 날뛰었던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건을 이렇게 막 풀어가는데 막 이게 되게 흐름이 이상하게 꼬여요. 이 에드먼즈 신참이 되게 열혈 형사라 그랬잖아요. 네, 얘가 막 성역 없이 이렇게 막 뒤지고 예전 사건 기록 막 뒤지면서 보니까 오 쎄한데? 야 이거 울프일 수 있겠는데?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반전 막 이렇게 되면서 근데 또 울프가 도망가요. 이렇게 막 튀기면서 여기서 이 웨이트리스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책이 독자들로 하여금 야, 넌 울프 좀 의심해봐. 막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드러나는 사실은 울프가 범인은 아니었지만 알게 모르게 사주를 했다. 네. 여기서 좀 깨긴 하는데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막 시체를 난도질해서 봉제 인형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살인 예고하고 사람들 다 한 명씩 한 명씩 찾아가서 죽이는 범인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울프가 죽였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예전의 법정에서 울프가 그렇게 미쳐 날뛰도록 만든 원인, 얘가 무죄 선고받은 거 거기에 일조한 사람들이 다 하나씩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울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울프도 어느 정도 속이 시원은 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정신병원에 있었을 때 죽이고 싶은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사람 막 적어놨었죠. 이름 적어놓고 네. 그리고 그때 떠돌던 괴담 어딘가에 살인을 의뢰하면은 다 들어주고 그 대신 너도 죽는다. 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알고 보니 울프가 그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울프의 의뢰로 어떤 남자가 이들을 다 죽였고 이 남자가 울프도 죽이려고 마지막 결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 거래가 바로 파우스트 거래죠. 네. 네. 이제 처음 배심원 제도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울프가 피해도 보게 되고 만약에 한국에도 배심원 제도가 있다면 어떤 참여하고 싶은 재판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논쟁적인 재판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그냥 결론이 나지 않아 있는 5대5인 상황. 아, 그럼 로맨스 정 씨가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그렇게까지 키를 강하게 쥐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제 목소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재판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긴 하네요. 챈들러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아니 한 10명 정도 되나요? 한 12명? 네, 한 네. 12명? 어쨌든 이게 꽤나 비중 있는 한 표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뭐 대세가 기울어가지고 10명 중에 한 표 이런 게 아니라 로맨스 정 씨가 말한 것처럼 한 뭐 5대6 정도 되는 거 아니면 막 7대5 정도 되는 거에 한 표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아, 물론 이제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 야 내가 판사면 저렇게 판결 안 하지 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뭐 하나 말씀드려도 되긴 하지만 뭔가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그렇죠. 하는 거를 정말 네.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 과외도 안 했어요. 갑자기 고개가 숙여지네요. 네. 노니 씨는 뭐 그런 재판이 있나요? 저는 대통령 관련해서 몇 년 전에 한번 큰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 재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한국 사회에서 그게 굉장히 큰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 페이지에 제 이름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역사에 헌법재판에도 배심원이 있나요? 아마 없을 없나요? 배심원 재판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 아까 말씀해 네. 주시지. 근데 뭐 그냥 다시 가정을 하는 거니까. 만약입니다. 만약. 네, 되게 야심차네요. 헌법재판의 배심원으로.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 소설의 클리셰라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클리셰는 무능한 경찰과 매번 쓰레기처럼 달라지는 이런 기자와 언론. 보면은 항상 미디어에서 이 두 개를 긍정적으로 그려낸 작품을 거의 찾아보기 너무 어렵거든요. 어쨌든 부패해 있고 뭐 기자나 언론들은 너무 자극적인 보도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뭐 이런 장면들이 거의 뭐 만일의 적이죠. 네. 국장은. 그래서 그것도 그러고 또 경찰은 항상 어디와 결탁해 있고 뭔가 부패한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치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스며들어가지고 현실에도 우리가 경찰을 믿지 못하게 되고 언론을 믿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소설에서 뭐 기자나 경찰, 뭐 언론처럼 좀 이거는 정말 이 작품에서 클리셰였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그거 진짜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에게 남은 생존 시간 표시하는 거. 야, 어쩜 그런 아 이거 이 정도까지는 보통 잘 안 다뤄지는데 네. 진짜 작정하고 이 국장은 이래도 살아남을 수 있나? 네. 이거랑 딱 그거. 여기 보면은 5분이라는 시간을 하거든요. 5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5분 후에 살인 예고 명단, 살인 예고된 명단 발표하겠습니다 하면은 이 5분은 소문 다 나가지고 시청률을 팍 올리기에는 좋은 시간이지만 경찰이 우리를 막지는 못하는 시간이다. 하고 실제로 경찰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못 들어가요. 그렇죠. 이걸 못 막아요. 2014년에 네. 이게 확인이 안 된대요. 아니 지금 배경이 2014년인데 너무 그죠. 네. 옛날 버전으로 계산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요새 아무리 경찰과 방송국이 그거라고 해도 경찰 쪽에서 전화 한 통이면 그거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방송에선 뭔가를 이거 살짝 그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데스노트에서 데스노트 보셨어요? 네. 거기서 막 방송을 진행하겠다 이래놓고 이제 경찰 쪽에서 막 이렇게 경찰차로 막 들어오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야 이것도 참 클리셰다. 네. 혹시 노희 씨는 뭐 그런 장면 있으셨나요? 너무 방송을 자극적으로 찍으려는 게 요즘 미디어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뭐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조회수를 올리려고 좀 자극적인 제목을 많이 쓰고 내용도 그게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소설에 나타나는 언론이라는 이미지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꼭 우리 방송을 많이 봐서 시청률을 올려서 광고 수입도 많이 내고 이래야지 너네가 성공하는 길이야. 약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책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소재죠. 이 파우스트 거래.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된 건데 이 파우스트 거래가 내가 어떤 대가를 할 테니 내 목숨을 내놓는 거 뭐 이런 건데 혹시 내가 파우스트 거래를 한 번 할 수 있다면은 나는 무엇을 하고 싶나? 저는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과의 그런 인연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많이 그리워하시나 보네요. 아니요, 저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근데 뭔가 저의 그런 가치관은 되게 이게 막 뻔한 말 있잖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찾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지금 연락을 한다고요? 네,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그분은 노니 씨가 이 팟캐스트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첫사랑인지 아세요? 노니 씨가 내 첫사랑이라는 걸? 모를걸요? 일단 말씀을 한 적이 없다. 일단 말을 한 적이 없다. 첫사랑이라고 네 말한 적 없습니다. 언제예요? 언제 때예요? 그럼 이거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네 고등학교 친구. 네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 방송을 한다는 것도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이참에 한번 여기서 고백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네요. 네, 그러네요. 고백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로맨스 정씨는 파우스트 거래를 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가요? 네, 저는 노니 씨가 여기 방송에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 네.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여기서 예를 든 게 이제 기타리스트 얘가 나오잖아요. 이제 네. 악마와 이제 거래를 했다, 기타 그 정도 잘 친다는 건데 저는 이런 악기 하나 정말 잘 다뤄보고 싶은 게 커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 피아노에 꽂혔거든요. 조성진에 푹 빠져가지고 조성진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멋있고 말도 너무 위트 있게 하고 조성진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거는 꼭 봐라. 이것이 조성진의 입구다. 유튜브에 보면 네. JTBC에서 만든 콘텐츠가 있는데 네. 고전적 하루라는 네. 그런 콘텐츠를 찍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성진 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성진이 물의 반영이라는 곡을 연주를 하는데 저희 그 독서 권장 경음악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이미 넣어놓은 작품이긴 한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조성진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챈들러 씨는 어떤 걸 하고 싶은가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6학년 때로 되돌아가고 그 대신 뭐 몇 년 뛰어가라. 나를 초등학교 6학년 때로 돌려놔라. 이런 그래서 거. 다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살아가시는 건가요? 사실 뭔가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 보다도 어떤 순간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다시 한번 뭐 더 잘하겠다가 아니라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한번 더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의미죠.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는 추리소설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추리소설을 읽거나 쓸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느꼈는지 몰라도 등장인물이 너무 많으니까 내용의 몰입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화 코난을 봤을 때도 한 화에 범죄자 이런 사람들 등장인물이 몇 명 정도 나오나요? 생각해보면은 10명이 넘지 않거든요. 네. 10명뿐만 아니라 많아야 다여섯 명? 이럴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 거는 조금 집중도, 몰입도를 좀 저해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씨는 백야행을 읽으면 안 됩니다. 엄청 많이 나오나요? 엄청 많이 나와요. 계속 새로운 사람이 막 나와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본 소설 아까 네. 캐릭터 이름 외우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헷갈리진 저 않으셨나요? 그래서 다 써서 읽었어요. 아, 옆에 셰익스피어처럼 목록표 네. 하나 만들어 놓고 뭐야 이 사람. 그래서 그때는 성과 이름 다 써야 돼요. 왔다 갔다. 네. 어떨 이렇게 불리니까 그렇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는 아마 분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에 책을 읽을 때 분량을 신경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 추리소설에서 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쓸 바에는 차라리 분량을 줄이고 사건의 전달, 핵심만 전달하는 게 좋지 않나? 추리소설은 뭔가 길게 끌고 가는 텐션보다는 짧고 빠르게 끝내는 단편이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봉지인형 살인 사건처럼 한 400페이지 저는 이렇게까지 늘릴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다니엘 콜에게 해주고 싶은 말. 분량 줄여라. 너는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 네, 다이어트 해라. 첨삭해라. 저는 이렇게 하고 싶네요. 혹시 그럼 로맨스 정식께서는 이 책의 러브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브라인은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리소설을 진짜 많이 안 읽어봐서 제가 한 5권 정도밖에 안 읽어봤을 것 같거든요. 이거 포함을 해가지고. 네. 별로 그렇게 제가 즐겨 읽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뭔가 좀 러브라인이 있어서 그나마 좀 사람 냄새 나네. 원래 계속 뭔가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봤는데 여기서는 약간 좀 뻔하지만 그래도 좀 숨을 쉬면서 봤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챈들러 씨는 어떠신가요? 제가 추리소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요소는 허리 부분입니다. 보통 신경 써서 만든 추리소설은 처음과 끝은 웬만해선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염두에 두고 네. 썼기 때문에. 처음에 무슨 사건이 빡 일어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죽었다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제부터 이제 형사가 등장해서 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독자들을 몰아오는 이 미끼이기 때문에 보통 이건 신경을 써서 잘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반전을 아껴두다가 빵 터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딩도 보통 신경 쓴 추리소설이라면 썩 괜찮습니다. 이 앞 뒤에 이 뻥뻥 터트리는 것 사이를 이제 얼마나 잘 허리 텐션을 이렇게 딱 유지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봉제 인형에서도 그게 막 좋았던 부분도 있고 안 좋았던 부분도 있어서 네, 저는 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읽다가 이제 당연히 텐션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죽는군. 그래서 결말이 뭐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거 뭐라고? 정말? 여기서 얘가 이런다고? 갑자기?
이렇게 계속 중간에 텐션이 떨어지지 않게 뭔가를 이렇게 좀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 챈들러 씨 말을 들으니까 반지의 제왕의 그런 영화 구성이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사람들이 보려는 거는 첫 장면과 끝 장면 맞습니다. 떼전투 네, 이거를 보려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 소규모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네. 이런 걸 보여주면서 텐션을 놓지 않게끔 하는 음.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남동 수선집. 네, 이 책에서 수선할 부분을 찾아서 한번 수선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연남동 수선집 시간인데 노니 씨는 이 작품에서 어떤 거를 수선하고 싶으신가요? 아까부터 계속 말했다시피 추리소설의 러브 스토리는 마치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종편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쓸데없는 러브라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JTBC 스카이캐슬은 있었잖아요. 있었나요? 있었나요? 예서가 예서가 우주를 우주조하고 좋아하는. 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러브라인이긴 네, 하네요. 네. 네, 어쨌든 여기서 전 책을 읽으면서 울프랑 백스터 관계가 계속 좀 눈의 가시처럼 신경이 쓰였어요. 그렇다고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하게 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부분도 없었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게 미덕입니다. 너무 모호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다 명명백백하게 까발려져 있으면 막 상상할 여지가 좀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뭔가 그 얘가 얘 갑자기 왜 좋아하는 건데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러브라인을 없애고 그거를 사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좀 더 탄탄한 내용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만큼 분량도 많이 줄었겠죠. 네, 네. 저는 한 320페이지 정도가 320페이지. 80페이지의 첨삭. 러브라인을 뺐어야 된다. 네,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 챈들러 씨는 어떤 부분을 수선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에이 했던 순간이 이 알고 보니 울프가 기억은 잘 못했지만 알고 보니 내가 정신병동에서 의뢰 전화를 했더라. 그것도 뭐 명확하진 않은데 그냥 요새 떠도는 소문 따라서 그냥 어떤 번호를 누르고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은지 말을 하면 접수가 된다더라 하는 도시 괴담을 믿고 그냥 전화를 했더니 접수가 된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전 가장 이상했거든요. 갑자기 여기서 계속 얘기를 안 하던 제 3의 인물이 나타나 버렸으니까 네. 그 사람은 그냥 원래부터 그런 일을 해온 사람인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너무 자기적인 설정이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계속 이렇게 좀 긴장감을 줘야겠다고 정신병원 이야기를 가끔 집어넣으면서 조엘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되게 기대했거든요. 섬뜩하기도 하고 조엘 네.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막 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처럼 알고 보니 조엘이 이것도 아이덴티티 지금 스포일러 할 뻔했습니다. 스포일러가 이제 나옵니다. 네. 자, 아이덴티티처럼 조엘이 알고 보니 울프의 막 두 번째 자아였다. 그래서 울프는 본인이 다 살해하고 이 시체 6조각 내가지고 사람 인형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를 본인이 했음에도 모르는 거예요. 이중자이기 때문에. 지킬앤 하이드처럼. 네. 네. 이러면 좀 추리보다도 판타지적인 요소가 강해지긴 하지만 어차피 뭐 지금 악마 하면서 무슨 도시괴담 따라서 전화해서 의뢰를 맡겼다 이런 판국에 뭐가 더 나빠질 게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선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뭔가를 안 해야 나와. 되나요? 네, 대통령이 뭔가 안 나와서 이 보면은 이 조그만 경찰서의 직원들이 진짜 과업을 하거든요. 너무 경무에 시달리는데 차라리 이 정도 언론에서 다루고 국민들이 이렇게 살인 예고에 따라 죽어 나간다면은 사실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펼쳐야 되고 그게 약간 이 정도 규모의 사이즈, 이 범인의 사이즈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좀 더 거대한 얘기를 다뤘다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저도 뭐 러브라인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빼고 이제 뭐 좀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사실 뭐 더 빨리 잡을 수도 있었을 테고 분량도 줄어졌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연남동 수선집까지 해봤고 드디어 오늘의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노니 씨의 한 줄 평은 어떻게 되나요? 한여름 킬링타임으로 읽을 만한 추리소설 5점 만점에 2.5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챈들러 씨. 네, 한 손엔 콜라, 한 손엔 맥콜.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네, 마지막 접니다. 중국에서 출자한 미국 형사 드라마.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왜 중국에서 출자했죠? 이게 그 그레이트 월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저 봤습니다. 네. 영화관에서. 그 맷 데이먼이 나오고 음, 그 맷 데이먼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 싶었는데 이 중국에서 출자한 미국 드라마라는 게 딱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고 오히려 안 만들기만 못한 작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그나마 2점이라도 받은 게 이런 처음의 컨셉, 이런 6명의 그런 어그로 때문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챈들러 씨 한 손엔 콜라 한 손에 맥콜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번갈아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콜라 마시고 맥콜 마시는. 그래서 이 콜라 마셨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한테는 가끔 등장하는 이 맥콜이 도대체 뭐지? 이런 느낌이고, 맥콜 원하는 사람한테는 가끔 등장하는 이 콜라 도대체 뭐지? 싶은 거. 그러니까 우리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짧게 많아요. 짧게 네. 많은 추리 소설인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태까지 3점이면 제가 준 점수 중에 가장 높은 시즌 3에서는 편이. 높은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좀 요새 엔터테인이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추리 소설 읽으면 점수가 좀 잘 나와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추리 소설이니까 제가 예전에 맺었던 별점 시스템을 보면서 추리 소설을 좀 읽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스템에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 여기서 갑자기 2점 줬는데 알고 보니 과거에 2점 줬던 책보단 훨씬 낫더라. 이러면 안 되니까 과거 읽었던 책들을 좀 참고해봤습니다. 작년 3월쯤에, 작년 이맘때쯤에 한참 진짜 히가시노 게고 많이 읽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드렸던 평점이, 저희 방송은 안 했지만 혼자 읽었을 때 아름다운 흉기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거 제가 2점 줬고요. 메스커레이드 호텔 3점 줬고 기린의 날개 3점 줬거든요. 진짜 굳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깔게 많은 봉제 인형 살인 사건인데 저는 이 소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름다운 흉기나 메스커레이드 호텔, 기린의 날개보다 못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해서 저는 3점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4점 줄 만한 책은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3점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제 그게보다는 과거에 괜찮기 때문에 매겼던 평점 시스템에 의해서 이 책들보다는 낫다. 또 이번에도 실패를 했네요. 저희 언제쯤 3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이번 화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알림장 시간인데요. 오늘 알림장은 누구인가요? 네, 오늘 저 논의가 알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들은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 이사를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누가 내 짐을 다 옮겨놨으면 좋겠다. 오늘은 일이 빨리 끝나서 일찍 퇴근하고 싶다. 문학소년단 준비가 점차 쉽지 않은데 잘 마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정적인 상상도 하기 마련인데요. 내가 싫어하는 과장님이 회의에 들어가서 혼났으면 좋겠다. 이런 은큼한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결정은 바뀔까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상상이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상 저런 상상을 하면서 자칫 지루하고 무미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참, 파우스트 거래는 조심하세요. 네, 저희 그럼 다음 주에 읽을 평점 3점이 넘을 수 있는 그 책은 뭔가요? 네. 저희가 또 김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이거 왠지 넘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뭔가 네, 따스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따스할 것 같고 왠지 막 박완서급일 것 같아. 네. 근데 책 페이지를 수를 보니까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네, 제가 다음 주에도 분량 얘기를 하는지 꼭 들어봐 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또 또 봐요. 봐요.